보통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제일 예뻐 보이거나 멋져 보이는 그 각도를 탁 찾잖아요. 그래서 거울 속 내 모습에 꽤 만족하곤 하죠. 그렇죠. 저도 매일 아침 속고 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남이 찍어준 완전 무방비 상태의 사진을 딱 보면 어떨까요? 내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했나? 아니 내가 말할 때 표정이 저렇게 어색하다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황급히 지워버리고 싶어지거든요. 진짜 뼈아픈 경험이죠.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씌워둔 그 일종의 뷰티 필터가 타인의 시선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네,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외국어 학습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충격을 받는 순간이 오지 않던가요? 혼자 방에서 섀도잉 연습할 때는 막 내가 꽤 유창한 것 같고 발음도 죽여주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막상 원어민 파트너랑 대화하다가 내 틀린 문법이나 완전 어색한 억양을 지적받는 그 순간, 맞아요. 그 순간 바로 무방비 상태의 굴욕 사진을 본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오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인 도서 언어교환 원론의 핵심이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지난 탐구에서 우리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입을 열자 라는 초급자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침묵을 깨고 더듬거리면서 첫 단어를 뱉어내신 청취자님의 용기는 진짜 대단한 도약이었습니다. 그건 진짜 박수받아 마땅하죠. 물론이죠. 하지만 이 외국어라는 산이 참 얄미운 게 하나의 봉우리를 넘으면 더 가파른 봉우리가 딱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말이 이제 조금씩 통하기 시작하는 중간 단계에 접어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딜레마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초보자 땐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이 두 바퀴가 굴러간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잖아요. 넘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급자가 되면 고민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이 코너를 좀 부드럽고 우아하게 돌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에 이 미묘한 뉘앙스를 저 사람한테 오해 없이 정확하게 꽂아 넣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수정 그리고 지적이라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청취자님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내 틀린 점을 지적받는 것에 대한 공포심, 그 실체를 완전히 해부해 보는 겁니다. 책의 제5장에서는 중급자로 넘어오면서 언어교환 파트너들이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수정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수정의 딜레마요? 정확히 어떤 뜻이죠? 대화의 열기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 즉 플로우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실수를 딱 고쳐서 언어를 날카롭게 다듬는 정확성, 그러니까 애큐러시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흐름이냐? 정확성이냐? 맞습니다. 소스 자료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흐름, 플로우는 대화의 생명력인 강물의 기세입니다. 반면에 정확성, 애큐러시는 그 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싹 안내하는 그릇, 즉 강바닥이나 제반과 같다고 설명하죠. 강물과 제방이라. 와, 둘 다 하나라도 놓칠 수 없으니까 진짜 딜레마겠군요. 만약에 제가 파트너가 문법을 틀릴 때마다 잠시만요 하고 대화를 끊고 계속 제방 공사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흐름은 꽉 막히고 대화는 결국 썩은 고인물이 되어버리겠죠. 상대방은 지쳐서 입을 아예 닫아버릴 거고요. 맞아요. 기분 상하잖아요. 반대로 제방 공사 하나도 없이 물만 철철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방으로 물이 넘쳐서 결국 어떤 깊은 의미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홍수가 나버립니다. 틀린 문법이나 어색한 표현이 그대로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는 이른바 화석화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화석화라니 단어부터 좀 무섭네요. 하지만 실전에서 막상 대화할 때 그 두 가지 밸런스를 잡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언제 끼어들어서 고쳐줘야 할지, 언제는 그냥 입국 닫고 참아줘야 할지 매번 헷갈려요. 그래서 이 책은 공기 읽기의 기술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족의 슬픈 추억이나 깊은 내면의 상처, 혹은 뉴스 보고 격분했던 감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낼 때는 문법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무조건 흐름, 플로우를 우선해야 합니다. 솔직히 파트너가 어린 시절 상처받은 이야기를 막 눈물글썽이며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 부분에서는 과거 완료형을 쓰셔야 문맥이 맞죠? 라고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최악이죠. 그건 진짜 공감 능력 제로인 약간 소시오패스처럼 보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 순간을 문법을 고치는 건 상대의 감정에 완전 찬물을 끼얹는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다거나 자신이 철저히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주제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정확성을 높여달라고 미리 딱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룰을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지금 논리적인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즉시 제방을 쌓아달라, 이렇게 확실하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상황의 맥락에 맞춰서 흐름과 정확성의 스위치를 탁탁 켜고 끄는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늘 겪는 진짜 난감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서 제가 흐름 안 끊으려고 꾹 참고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법이나 어휘 선택이 너무 심하게 틀려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멘붕 오는 순간이죠. 흐름을 깨고 싶진 않은데 당장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 리액션조차 못하겠고 동공만 지진 나는 거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좌절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소스 자료는 대화의 맥락을 전혀 끊지 않고도 조용히 상대의 궤도를 싹 수정해주는 아주 닌자 같은 고급 기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캐스팅입니다. 리캐스팅이요? 캐스팅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대사를 다시 던진다, 뭐 이런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대놓고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메아리처럼 올바른 표현으로 아주 살짝 바꿔서 되물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우리의 뇌과학적 방어 기제를 아주 교묘하게 우회하기 때문이죠. 뇌과학까지 나오나요? 네, 누군가 내 말을 직접적으로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해 라고 정정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그걸 즉각적인 사회적 위협으로 인지합니다. 이른바 정의적 여곽이라는 게 팍 하고 올라가면서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언어 습득 스위치가 아예 꺼져버리거든요. 어쩐지 제가 지적받았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뇌가 굳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맞아요.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셔터를 내리는 거죠. 그럼 이 니캐스팅이라는 닌자 기술은 어떻게 그 철통 같은 방어벽을 피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상대방이 스스로 지적받았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국어를 교정해주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엄마, 나 어제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라고 엉뚱하게 존댓말을 섞어서 딱딱하게 말하면 엄마는 아니야 거기선 갔어 라고 혼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주죠. 대신에 우리 아들 어제 친구랑 영화 보러 갔어. 와 무슨 영화 봤어? 하고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슬쩍 고쳐서 되물어주죠. 와, 소름. 진짜 닌자네요. 긍정적인 리액션에다가 올바른 문장 구조를 교묘하게 한 문장에 섞어서 다시 던져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자신이 틀렸다고 부정당했다는 느낌 전혀 없이 대화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그 열린 상태 그대로 올바른 형태를 귀로 듣고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완벽하네요. 하지만 리캐스팅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실수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조사를 계속 반복해서 틀린다거나 문맥의 뉘앙스를 혼자 완전히 오해하고 계속 딴소리할 때죠. 그럴 땐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고쳐주는 단계를 넘어서야겠네요. 맞습니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지적이 피 튀기게 필요할 때 우리는 두 번째 기술인 샌드위치 화법을 꺼내드려야 합니다. 샌드위치 화법이요? 그거 칭찬하고 지적하고 다시 칭찬하는 순서로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빵, 내용물, 빵 순서죠. 당연히 좀 진부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기술로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성인의 외국어 학습이라는 이 특수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넘어선 아주 필수적인 심리적 생존 장비가 됩니다. 청취자님,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왜 그렇게 유독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내 머릿속에는 성인으로서의 복잡하고 세련된 지적인 생각들이 가득한데 막상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 수준의 단순한 단어들 뿐이니까요. 뭐랄까, 내 지적 수준이 강제로 저 밑바닥으로 강등당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기분이 들거든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인 학습자의 자아는 이미 유리가루처럼 바사삭 부서지기 쉬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멘탈이 이미 나가 있는 거죠. 네, 이 엄청난 심리적 취약성 위에서 그 단어 틀렸어요 라는 단도직입적인 팩트 폭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푹신한 심리적 완충제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상대가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나한테 큰 안도감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어 교환 상황에서는 이 칭찬빵과 정정 내용물을 어떻게 요리해서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한국어 조사를 계속 틀리게 사용한다고 쳐보죠. 먼저 칭찬의 빵을 아주 두툼하게 줍니다. 와, 그 에피소드 정말 재밌네요. 상황 묘사를 어쩜 그렇게 생생하게 잘하세요? 오, 그럼 상대방은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긴장했던 경계심이 스르르 풀리겠네요. 바로 그 타이밍에 가장 핵심적인 정정 내용물을 쏙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사 에 대신 르를 쓰시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는 이 작은 조사의 차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핵심을 찌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칭찬과 격려의 빵으로 따뜻하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조사의 뉘앙스만 딱 구분할 줄 아시면 한국어가 한층 더 세련되게 들릴 거예요. 아까 묘사하신 부분은 진짜 완벽했어요. 와, 이렇게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겠어요. 오히려 감동받죠. 네,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에 정말 깊이 몰입하고 있고 내가 더 멋진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화법이나 리캐스팅을 그냥 귀찮은 스킬이나 얄팍한 요령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누군가의 말을 정정한다는 건 결코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나의 언어적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잘난 척이 아닙니다. 그럼요. 좋은 정정이란 당신의 그 서툴고 불안절한 문장을 내 귀가 지금 애써 해독했고 당신의 생각이 세상에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자 애정의 표현인 겁니다. 정정은 사랑의 표현이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내가 당신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가장 순수한 증거잖아요. 네, 깊은 공감이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리캐스팅 타이밍 놓쳐서 막 어버버 머뭇거리다가 대화가 완전 어색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럴 때 좀 꼼수처럼 쓸 수 있는 보조장치 같은 건 없을까요? 꼼수라기보다는 현대의 언어 교환이 가진 아주 강력한 인프라를 100% 활용해야죠. 바로 디지털 도구, 그중에서도 음성 대화와 텍스트 채팅을 동시에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대화입니다. 하이브리드 대화요? 네, 말로 하는 실시간 정정이 뇌에 너무 과부하가 오거나 아니면 뜨거운 대화의 템포를 도저히 놓치기 싫다면 내 입과 손을 분리해서 병렬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입으로는 계속 쉴 새 없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손으로는 채팅창에 무언가를 다다다다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대가 예를 들어 어제 아주 맛있는 애 식당에 갔어요 라고 틀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내 입으로는 우와 진짜요? 어떤 식당이요? 하면서 계속 흐름, 즉 플로우를 후끈하게 유지합니다. 완전 자연스럽게요. 네, 그리고 동시에 손으로는 채팅창에 아주 조용히 올바른 표현인 맛있는 식당이라고 딱 타이핑을 해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네버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채팅창에 정답을 올렸다고 해서 굳이 대화를 멈추고 자, 잠깐 채팅창 보세요. 제가 고쳐놨죠? 확인하세요. 라고 소리내어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건 다 된 밥에 재 빠뜨리는 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네요. 방금 설명하신 이 하이브리드 대화가 가만 들어보니까 마치 재즈 클럽의 무대 옆에 세워둔 화이트보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즈 클럽의 화이트보드요? 오, 어떤 의미죠? 상상해보세요. 무대 위에서 연주, 즉 대화는 단일초도 멈추지 않고 땀 흘리며 계속 뜨겁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대 옆 화이트보드에 다음 코드나 약간 헷갈리기 쉬운 악보를 조용히 보드마카로 적어두는 거죠. 아, 느낌 오네요. 그럼 연주자는 색소폰을 막 열정적으로 불면서 슬쩍 곁는 줄로 그 화이트보드를 딱 보고 아하, 저 코드로 부드럽게 넘어가면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선율을 수정해서 연주를 이어가잖아요. 대화의 흐름을 한순간도 끊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정확한 피드백이 오가는 진짜 마법 같은 세팅이죠. 와, 이거 소스 자료에 추가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대화 중에 채팅창에 차곡차곡 쌓인 그 귀중한 코드들은 대화의 열기가 다 식은 뒤에도 아주 훌륭한 복습 데이터로 남게 되죠.
너무 좋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재즈 같은 하이브리드 대화를 한바탕 즐기고 나면 객관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끔찍한 고행의 시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행이요? 잠시만요. 설마 제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그건 아니겠죠?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제 귀로 다시 듣는 거요? 하하,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바로 그 녹음 청취의 고행 맞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 진짜 제 목소리가 녹음된 걸 다시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고문이에요. 평소에 제가 아는 제 목소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뭔가 톤도 막 앵앵거리는 것 같고 바보 같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게다가 뇌 안에서는 제가 막 영국 배우처럼 꽤 유창하게 영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막 like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가 수십 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10초 만에 그냥 꺼버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에 본능적인 혐오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자존감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죠. 오, 과학적인 핑곗거리가 있나요? 그럼요. 평소 우리가 듣는 자신의 목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뼈를 울려서 뇌로 직접 전달되는 낮고 풍성한 골도음과 공기를 통해 귀로 들어오는 기도음이 믹싱된 소리죠. 아, 내 뼈가 천연 우퍼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녹음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철저하게 공기를 통해 녹음된 기도음뿐입니다. 즉, 내 뼈의 우퍼 효과가 싹 빠진 타인이 평소에 듣고 있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자 가장 냉혹하고 객관적인 현실인 거죠. 진짜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이네요. 내가 생각한 이상과 찌질한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듣기가 괴로운 거였어요. 하지만 뼈가 부서져도 이 고행을 무조건 견뎌내야만 한다는 거겠죠? 네, 성장하려면 버텨야 합니다. 녹음기는 여러분이 대화할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문법 실수, 이상한 말버릇, 어색한 억양을 모조리 포착해내는 냉혹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목격자입니다. 이 거북함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내 진짜 실력을 마주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출발점이거든요. 머리로는 100% 이해가 가는데 제 그 엉망진창인 발음이나 특유의 촌스러운 한국식 억양을 생얼로 들으면 정말 자괴감이 바닥을 치거든요. 이 거대한 심리적 장벽을 대체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소스 자료의 저자가 여기서 아주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시각을 하나 제시합니다. 녹음을 듣고 완벽한 원어민 발음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청취자님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 미세한 억양이나 사투리, 그거 절대 부끄러워할 결함이 아닙니다. 결함이 아니라고요? 네, 그것은 당신이 익숙하고 편안한 모국어의 세계를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험난한 바다를 건너왔다는 걸 증명하는 찬란한 용기의 훈장입니다. 용기의 훈장이라 위로가 되네요. 내 어색한 억양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낯선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당당하고 멋진 증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발음을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깎아내는 것보다는 문장 전체의 리듬, 즉 박자를 맞추는 것이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원어민이 말을 할 때 어디서 숨을 쉬는지, 어느 단어에 꾹꾹 강세를 주는지 그 음악적인 리듬을 관찰하고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데 있어서 녹음 파일만큼 훌륭한 교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 발음의 억양은 내 고유의 정체성, 훈장으로 자랑스럽게 남겨두고 대화의 리듬감을 교정하는 핵심 데이터로만 이 녹음 파일을 영리하게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세상에 여기까지 오면 우리 청취자님들 정말 많은 걸 해낸 셈이에요. 엄청난 과정을 거쳤죠. 샌드위치 화법으로 서로 마음도 지켜주고 채팅창 띄워놓고 하이브리드 대화도 하고 뼈아픈 녹음 청취까지 이렇게 꽉 찬 1시간의 언어 교환 세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쿨하게 노트북 딱 덮고 오늘 공부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러 가면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여기서 맥주캔 따시면 지금까지 한 노력 다 날아갑니다. 진짜요? 왜요? 아무리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엄청난 채팅 기록을 남겼더라도 그것을 내 기억의 금고에 완벽히 쏙 소화해 넣는 마지막 마무리 과정이 빠지면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책에서는 세션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필수 과정을 5분 반성회라고 부르죠. 반성회요?
마지막 피곤한 5분 동안 대체 뭘 반성해야 하죠? 제가 너무 버벅거린 거요?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종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필수 의식입니다. 세션이 딱 끝나기 5분 전에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대화를 멈추세요.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오늘 채팅창에 남겨진 그 화이트보드의 기록들을 쭉 같이 훑어보는 겁니다. 그냥 스크롤 내리면서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와, 오늘 네가 알려준 이 단어 진짜 유용했어. 아까 네가 샌드위치 화법으로 예쁘게 고쳐준 그 문법 내가 잊지 않고 이번 주 내내 복습할게 라고 서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죠. 굳이 왜 소리를 내야 하죠? 왜 이게 치명적으로 중요하냐면 우리의 뇌,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는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일단 버릴 쓰레기로 분류하려는 얄미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 뇌 용량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저랑할 순 없겠죠? 맞습니다. 무의식 중에 다 비워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 5분 동안 방문나는 정보의 중요성을 입 밖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감정적인 도장을 쾅쾅 찍어주면 뇌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 잠깐,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생존의 필수적인 특급 자산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재빨리 장기 기억 창고로 넘기게 되는 거죠. 와, 이 마지막 5분의 의식이 앞선 1시간의 땀 빠지는 대화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핵심이죠. 대화를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뇌의 영구 저장 버튼을 꼭 누르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책의 후반부를 읽다 보니까 학습 피라미드라는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파트너한테 열심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반대로 파트너한테 내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엄청난 언어 공부가 된다면서요. 이거 진짠가요? 완전 진짜입니다. 인지과학의 학습 피라미드 모델에 따르면 정보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읽는 수동적인 과정보다 타인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지상 최강의 학습법입니다. 가르치는 게 최고의 공부다. 옛말 틀린 게 없네요. 네, 그런데 진정한 언어 교환의 고수들은 파트너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때 이건 이거야 하고 단순히 정답을 툭 던져주는 1차원적인 방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코칭 기술을 구사하죠. 아니, 어떻게 가르쳐야 고수 소리를 듣나요? 상대가 틀렸을 때 올바른 문장을 그냥 채팅창에 친절하게 타이핑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밥을 떠먹여주면 상대방의 뇌는 수동적으로 정답을 받아먹기만 할 뿐 근육이 전혀 안 생깁니다. 진정한 코칭은 상대의 뇌가 스스로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땀을 흘리게 하죠? 예를 들어 파트너가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틀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A가 아니라 무조건 B를 써야 해 라고 단정 짓는 대신 아주 매력적인 객관식 퀴즈를 하나 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A랑 B 두 가지 표현을 다 쓸 수는 있는데 문맥상 어느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라고 묻는 거죠. 아하, 정답을 안 주고 파트너가 스스로 논리적 추론을 하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파트너가 머리 쓰니까 파트너의 학습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퀴즈를 내는 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전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과연 100% 다 아는 내용일까요? 파트너가 A와 B 사이에서 미간을 찌푸리며 끙끙대며 고민하는 그 1분 동안 가르치는 청취자님의 뇌 속에서도 엄청난 슈퍼컴퓨터 연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 뇌에서도요? 네, 가만 보자. 생각해보니 왜 A보다 B가 자연스럽지? 나는 원어민이라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데 이걸 도대체 어떤 논리적 원리로 설명해야 저 외국인이 단번에 아하 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평소엔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에 수십 년간 파묻혀 있던 내 모국어의 뼈대와 문법 구조를 의식의 밝은 영역으로 끄집어 올리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즉, 내가 내 지식을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극도로 활성화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상대를 위하는 이타적인 코칭 행위가 사실은 나의 언어적 뇌를 가장 강력하게 각성시키는 가장 이기적이고 완벽한 훈련법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야기를 쭉 나누고 보니 이런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언어 교환이라는 건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 줌이나 스카이프 켜서 그냥 캐주얼하게 외국어 농담이나 따먹는 그런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샌드위치 화법으로 푹신하게 서로의 자아를 보호해주고 하이브리드 채팅으로 대화와 피드백을 막 병렬 처리하고 마지막엔 5분 반성회로 기억을 뇌에 영구 저장하고 코칭으로 서로의 메타인지를 각성시키는 와, 이건 뭐 두 사람이 서로의 지적 성장을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게 건축해주는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였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 주의 깊은 사랑이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과 닌자 기술을 입었을 때 우리 뇌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경이로운 과정이죠.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끝까지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정정과 피드백이 단순한 팩트 체크나 지적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분명히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청취자님, 우리가 이 모든 완벽한 생태계와 화려한 닌자 기술을 다 갖췄다고 해서 실전에서 우리 마음이 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까요? 다음 소스 자료인 제6장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도 결국 우리를 꿀꺽 집어삼키려 드는 진짜 무서운 내면의 적들에 대해 다룹니다. 아, 밖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요? 네, 내 파트너는 나날이 유창해져서 막 농담까지 빵빵 터트리는데 나는 여전히 더듬거릴 때 내 뱃속 아주 깊은 곳에서 끈적하게 솟아오르는 그 못난 질투심과 조바심, 그리고 내 문장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조립되기 전까지는 절대 입을 떼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완벽주의라는 무자비한 독재자 말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이 무서운 내면의 그림자들과 어떻게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할지,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탐구의 험난한 미션이 될 겁니다. 외부의 파도를 넘을 튼튼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도록 조타수인 내 마음의 닻을 아주 단단히 내리는 법을 고민할 차례가 왔군요. 맞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심리전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론을 파헤쳐가며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훈훈하게 마치면서 청취자님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아주 도발적이고 신선한 질문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위해 열심히 연마했던 이 치밀하고 따뜻한 기술들, 즉 상대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칭찬의 빵 사이에 진심을 예쁘게 숨겨 전하는 애정어린 샌드위치 화법이나 대화의 맥락을 전혀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궤도를 수정해주는 이 닌자 같은 리캐스팅의 기술을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족, 연인, 혹은 좀 껄끄러운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 싹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낯선 외국어를 정복하기 위해 발현했던 무기가 우리 일상의 상처받은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따뜻한 도구로 탈바꿈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당신 틀렸어,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대신에 상대의 그 서툴고 거친 표현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심을 읽어내고 부드럽게 되짚어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쩔쩔매면서 배우고 있는 이 외국어 학습의 피드백 기술들이 한국어로는 완벽하게 통하지만 정작 마음은 꽉 막혀있던 우리 일상의 답답한 관계를 구원해줄 마스터키가 될지도 모릅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타인과 주파수를 세심하게 맞추고 이 세상과 다시 다정하게 관계 맺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경이로운 과정일 테니까요. 깊은 여운이 남는 결론이네요. 오늘도 이 깊고 지적인 탐구의 바다에 저희와 함께 거침없이 뛰어들어 주신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장착하신 이 다정한 닌자 기술들로 파트너와 더 치열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시길 찐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